예, 이제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주제 발표는 오늘 포럼의 주제인 지역 지속가능 발전과 협력, 하구연안 관리와 개발에 관해서 주관기관인 부산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발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환경연구원의 안정호 물국토연구본부장님께서 하구연안의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KI 하구연안연구단을 맡고 있는 한국환경연구원의 물국토연구본부장 안정호입니다. 현재 전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하구와 연안의 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태풍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에 태풍의 발생 빈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 슈퍼 태풍의 발생 빈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슈퍼 태풍이 발생해서 이동하는 북반구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은 점차 북쪽으로 상향돼서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나라 한반도에 미치는 태풍의 영향 리스크는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전 지구적 평균 해수면 상승보다 더 빨리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수면에 의한 리스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하구 연안에 미치는 피해는 더 이상 간과될 수가 없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속에 발현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강원도의 동해안의 노을성 파도로 인해서 어선이 전복되고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 부산에 침수 피해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백 가구가 이전하는 대피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9월에 한남도라는 슈퍼 태풍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포항제철에 제철소의 고로 3개기가 동시에 스탑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포항제철이 만들어지고서 49년 만에 발생된 피해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후위기, 기후 영향과 연관돼서 발생되는 하구연안의 피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복합적 형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하구연안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구연안은 자연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하구연안에 대한 지나친 개발과 이용 그리고 관리 소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생태계가 훼손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훼손된 하구에 대한 생태적 복원 또한 물 연결성 확보를 통해서 물순환 회복을 위한 노력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기반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구연안의 환경 오염도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륙 지역의 하천과 호소, 특히 하천의 상류 지역의 환경 오염에 집중되고 관리를 하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천의 하류나 하구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해양 쓰레기는 지금 현재 연간 약 17만 톤이 발생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육상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가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해양 쓰레기가 육상으로부터 오고 또한 그와 연관돼서 발생되는 많은 환경 오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염원 관리와 이러한 연계된 관리 체계가 아직은 부실한 상태입니다. 하구와 연안은 해양과 담수가 만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태계의 지지 기반이자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존의 근간입니다. 특히 블루카본은 해양 생태계 탄소 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탄소 중립에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변화 감축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블루카본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관리 정책 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하구연안 역시 과도한 개발 압력으로 인해서 대규모 토목사업 또한 집중적인 토지 이용에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현재는 지역 세태 등에 따라서 노후 토지의 이용 그리고 사회 경제 변화가 매우 심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하구연안 관리는 인간 활동과 개발을 반영한 좀 더 새로운 환경 관리 개념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하구연안 관리에 대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위한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상과 하천과 하구와 연안이 연계되는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구 연안에 대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후위기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해서 지속가능한 환경계획과 지역 발전을 모색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동안 하구연안 관리 체계는 다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행정관리가 굉장히 분절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자연재해, 환경관리, 지역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정보가 산재되어 있어서 연계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가 부재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구연안에 대한 통합 환경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은 하구연안과 관련된 환경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료와 정보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환경 예측을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은 정보, 자료, 데이터입니다. 환경오염, 물순환, 에너지, 생태계, 기후자구, 그리고 인간활동과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환경, 하구 연안 지역에 대한 다양한 환경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하구 연안에 대한 통합 환경 정보에 대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의 목적 우선은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구 연안에 대한 건강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구 연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금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에 우선적으로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걸 통해서 각 분야별 환경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환경영향평가 검토, 국토환경성 평가 지도 구축 운영,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 또한 통합물관리, 자원순환, 자연환경, 환경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역량과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육상과 하구와 연안과 해양과 연결된 다양한 환경 정보 데이터를 다루고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 데이터를 보다 투명하게 개방을 통해서 환경 정보의 활용을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업입니다. 유관 연구기관과 지역 기반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저희 연구원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위해서 지역연구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하구 연안에 대한 관리와 개발을 위한 정책 이슈를 함께 논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업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그 환경연구원의 안종업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발표입니다. 다음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번영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님께서 하구역 관리 여건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KMI에서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그 현장 잘 보셨죠? 어제 낙동강 하구 달 다니셨는데 비가 와가지고 좀 그랬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압니다. 저도 역시 여기 부산에 있지만 사실 그렇게 자주 보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었는데요. 사실 어제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제 우리 하구 뚝을 주로 봤고 주로 그 육상 안쪽을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저희 뭐 연구원이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됐기는 하지만은 이 바깥쪽 바다 쪽 하구뚝의 바깥쪽에서도 사실은 지금 개방 문제라든지 개방 전후로 나타날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 와서 오늘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안본부장님은 이제 연구단까지 갖고 계셔서 뭐 이렇게 내용도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우연히 저희가 올해 R&D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R&D 과제의 많은 내용이 주로 이제 4대강이긴 하지만 이 하구 개방을 했을 때 어떻게 바깥바다가 변할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기 오신 지역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도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싶고 오늘 또 그 나온 데이터들이 우리 안 박사님 하신 것처럼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크게 네 개 4대 하구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이라든지 이번에 개방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수질오염 문제로 귀결됩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수질오염이 당연히 들어가는 게 저층산소가 줄어드는 문제. 또 하나는 녹조가 있어서 그것들이 외해로 나왔을 때 저희 바다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수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적 피해가 가는 문제. 근데 여전히 문제의 시작은 그 수질에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들이 사실은 물 순환이 차단됐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구뚝 개방이라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단언컨대 이런 식으로 하구뚝을 개방해서 새로운 관리 상태를 만드는 일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물론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들이 막았던 일들은 많지만 그것들 조금씩 개방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일들은 어제 뭐 저희 우리 부산 낙동강 하구센터에서 말씀드리지만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과연 개방했을 때 바다 쪽 물론 육상도 중요하고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 바다 쪽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그 KMI가 공동 연구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하구에서 처음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17년 전 얘기인데 사실 그 이후에 하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별 하구 논문 수도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강이 많고 하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어떤 연구 흐름을 한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생태계 파트가 메인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걸로 보이고 최근에 중국에서도 본인들의 수질오염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주로 하천과 퇴적물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또 그래서 생태계 파트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주로 수질 파트, 퇴적물 파트를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이 4대강 개방과 관련해서 하구뚝 개방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는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 같습니다. 물관리 일어나라는 말이 되게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지만 그 핵심은 결국에는 바다랑 하천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이고 그것도 결국에는 하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낙동강만 해도 이제 상시 개방을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금강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에 수질 오염이 심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영산강 더 심하고요. 뭐 한강 같은 경우는 이 수중보에 의한 영향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인천하고 경기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환경에 무르익은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우리 안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부처별로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구역에 대한 개념 자체가 법적으로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바다는 해수부 중심으로 공유수면 습지고 그다음에 환경부, 농림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농림부의 방조제 문제죠. 대부분의 방조제는 농림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존 환경들이 분명히 물관리기본법도 있고 물관리기본계획도 있었지만 분명히 뭔가 변화가 도래할 시기가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데이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바다 쪽도 과연 어떤 모니터링이 있냐 찾아보면 기존에 있는 측정망이나 물환경 측정망이라든지 해양환경 측정망이라든지 생태계 종합조사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구에 특화된 모니터링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비견해서 미국을 보면 내셔널 에스토리 프로그램이라든지 별도의 일본에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구를 집중적으로 보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술 차원이 많이 차이가 나죠. 요건 자세하게 보기 때문에 여긴 넘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하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진단 데이터가 있어야지 예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 정책으로 이어져야 되는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들은 이번에 이제 시작을 앞으로 5년 동안 할 내용인데요. 크게는 생태계 파트 또한 수질 파트, 지형 파트 크게 세 가지입니다. 특히 지형 파트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 어제도 보셨지만 그 낙동강도 염수가 더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밑에 있는 하저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닷물도 앞바다에 나왔을 때 우리가 낙동강만 해도 앞에 모래등이 많은데 이 모래등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걸 가지고서 변화 예측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을 일단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방이 됐을 때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로 크게 나눠서 진단, 예측, 그리고 DB 정책으로 했고 마찬가지로 DB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서로 호환하려면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것 중에 저희가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구를 들여다보니까 그 앞바다 조건이 다릅니다. 서해 같은 경우는 그 조석이 8m까지 오기 때문에 조석에 의한 영향을 볼 수밖에 없고 반면에 낙동강은 조석보다는 파도에 의한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모니터링이 다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나온 데이터도 다르더라 이런 부분을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 간단하게 그림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데이터가 바다에서 제일 걱정되는 데이터는 항상 이겁니다. 조석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수질이 거의 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자율자재로 변합니다. 거의 그렇게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언제 쓰느냐가 대족이냐 소족이냐 또 그 안에서도 물이 밀려오는 창조냐 물이 빠지는 낙조냐 그래서 각각의 이 조석 주기에 따라서 수질이나 생태가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질 측정과 생태계 변화를 같이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강에서 지금 녹조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물질들이 하구로 대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비가 많이 내리는 풍수기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석이 더 좋은데 이렇게 상시 개방이 됐을 때는 그 물질들이 계속 끊임없이 바다로 들어오게 돼서 당장 낙동강만 해도 바다에 있는 김이라든지 양식업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조건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조석 주기와 관련된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생태계 파트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아까 우리 블루카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염생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염분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서식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남해안 쪽에는 해조류라든지 산호가 있는데 그 역시 이제 해조류 자체의 분포 범위가 달라집니다. 가장 크게는 김의 서식 공간이 달라지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중 드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저층의 염분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DNA도 이제 같이 보고 어떤 생물들이 나타나는지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리 환경 파트입니다. 저희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풍수기에 한 번에 밀려드는 물만 봤으면 되는데 이제는 비가 올 때마다 그 방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홍수기나 평수기로 나누어서 수량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 이제 앞바다에서 파랑이나 그 부유사가 특히나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장마 시기에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이 우리 앞바다에 있는 해수욕장이 하나 있었는데 다대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폐쇄해야 되는 기간들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담수에 오염물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시화됐을 때는 어떻게 해수욕장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이런 부분, 다음은 지형 지질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다 쪽도 계속 지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측정을 잘 해놓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 같은 경우는 항공 측량을 통해서 지형 변화를 보려고 하고요. 당연히 이제 모래등 같은 부분들이 조사가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해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3D 소나를 가지고서 쏘게 되는데 거기에 되면 일종의 수로가 깊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수로의 깊이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같이 봐야 나중에 하구 개방이 됐을 때 입들이 어떻게 변화를 될 것인가까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륙에서 잘 안 보는 부분들이 수산자원 부분입니다. 수산자원 부분들이 지금같이 여러 가지 수산물들이 그 앞에서 핵심되는 거점들이 되고 있는데 염분뿐만 아니라 부유사라든지 조류 독소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까지 같이 현황을 파악하고 보려고 합니다. 네, 전체적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지금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이제 수산이나 생태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염분 변화가 주변에 있고 또 육상 쓰레기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유입되는 변화들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해류나 조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형과 지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지형이나 지질이 바뀌면 이 앞에 있는 항로 문제라든지 레저 활동이 과거에는 풍수기만 안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 영향 때문에 레저 활동에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같이 볼 수밖에 없어서 모니터링의 대상, 정책의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이제 법제도 파트들이 저희가 다 따져보니까 한 60여 개의 법률이 있고 다 따지면 10여 개 부처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강하구도 있었지만 국가하구법안 제정을 사실은 KI하고 저희가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과연 왜 이게 안 됐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그렇게 됐을 때 하구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아까 여러 가지 관리 주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과연 기존의 법제도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다루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많지만 결국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 예측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까지 보는 부분, 또 하나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과제가 될 것 같고 그것들이 저희가 4대강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같이 담아내는 게 사실은 바다 쪽에서도 많은 변화가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결국엔 이게 저희가 의사결정이라는 게 그런 데이터와 자료들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 KI가 하신다는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측면도 저희랑 같이 한번 노력하면은 좋은 데이터가 셋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건영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부산연구원의 여운상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하구연한 20년 생태 모니터링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연구원의 여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가지고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생태계 모니터링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그 저희들이 이 생태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내용과 현재 그 성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라고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그 모니터링을 가치 있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 있게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니터링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좀 잘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에 있어서 그 모니터링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향후에도 이런 모니터링 중요성을 알지만은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네, 뭐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낙동강하구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주 귀중한 그 생태계 보고고요. 이런 지역이 이제 과거에는 습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농경지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 특히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쪽에서 이제 정산 그걸 위해서 농경지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도 역시 농경지가 많이 필요하게 됐고요.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고 점차 농경지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그 농경지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철새들이 많던 낙동강 하구 지역에 이제 먹이도 공급하게 됨으로써 철새가 이제 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1966년도에 이제 철새 도래지로서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 내 어떤 그 1990년대에 부산에 편입되면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낙동강 하구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명지대교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지대교 건설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낙동강 하구의 어떤 보존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그 생각들이 좀 달라지게 되었고요. 명지대교 건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초창기에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낙동강 하구 보존을 위한 어떤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한 3년 동안 낙동강 하구 일원에 대해서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이제 낙동강 하구 지역 내에 어떤 보존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일환으로 낙동강 하구 생태계 모니터링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게 200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은 20년 정도 됐고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고요. 뭐 사회환경, 무기환경, 생물환경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조류입니다. 그 철새고요. 그 철새를 중심으로 그의 먹이가 되는 식생과 식물상, 어류, 저생물 그리고 주변의 어떤 지형의 변화, 수질 저질, 기상, 토양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사회환경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중요시되는 이제 그 철새에 대한 조사가 가장 중심이 되는데요. 철새 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은 철새 같은 경우 조사하는 사람이나 그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 다 많은 어떤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방법론들을 좀 이렇게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경로 라든지 그 이동할 때 이제 그 조사해야 될 지점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표시함으로써 조사하는 방법도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하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특정한 지점에 멈춰서 그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철새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유격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바다 같은 경우도 배를 타서 선박을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경로라든지 멈춰있는 지점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능한 한 조사자나 어떤 뭐 그런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경우도 이게 한 20년도는 하다 보니까 약 한 10만여 건 정도의 정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걸 해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뭐 자료 같은 경우는 액세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잘게 잘라 가지고 이제 저 관리하고 있고요. 그 결과들은 이제 뭐 주로 이제 엑셀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는데 오랜 기간 이제 하다 보니까 각 종들에 대한 조사 한 170종 정도가 이제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170종에 대해서 다 이 한 종에 대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종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인데요.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종수나 개체수, 그다음 최대 개체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다음에 각 분포 지역별로 뭐 종수나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이런 변화들이 극심한지 안 그러면 좀 늘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것이 이제 지역별로도 이제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한 이제 계절별로는 어느 것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분류군별로 변화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요 종들에 대해서는 좀 밀접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큰 고니, 낙동화구의 큰 고니에 대해서도 이렇게 월별로 그리고 권역별로 그리고 연차별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에 부산에 있는 그 주변 지역과의 어떤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새 이제 대표적인 세제비 갈매기고요. 이게 이제 산란하고 있는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들, 기후변화나 뭐 이런 영향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일단 변화가 나타나는 종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물닭인데요. 2000년대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뭐 정확하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또 다른 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늘어나고 있는 그 추세가 기존에 있지 않았었던 어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민물 가마우지, 부산 지역에서도 민물 가마우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나는 것이 과거에 이렇게 그 개체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던 것들 수준이었는데, 과거에 이런 수준인데 최근에 늘어난 수준입니다. 예, 특히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그 환경이 획일화되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주변 환경들과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좀 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이 원인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문제들, 이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식물상하고 이제 식생들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저희들이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 내각동 하구 지역에 28개 지점을 조사 지점을 이제 이렇게 고정 조사구를 만들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특히 이제 해양 쪽은 변화가 심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이 그 지점들 안에 있는 그 대표적인 지점들의 세습 매장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초기에는 예측하고 그렇게 조사하더라도 실제로 그 이후에 변화들을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 조사한 그 이제 그 방법을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는, 그래 기존에 있는 자료가 쓸모없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식물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류라는 저소 생물들, 그리고 수질 저질, 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세습 매장이 조사하고 같이 28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의 어떤 그 변화들, 침식되고 있는지 퇴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토성은 변하는지, 그리고 단면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형 변화,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기상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1월달 온도 같은 경우가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겨울철새들에게 어떤 중요한 환경 요소인 기온 변화들은 사실을 좀 눈여겨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선 개발 사항들이라든지 이제 토지 이용들, 뭐 등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제 이런 모니터링들이 계속 이제 지속 가능을 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사 지침을 좀 재정비하는 부분이라든지, 서식지 조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서식지별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조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지 첨단 장비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찾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연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좀 확산해 가지고 이 자료들을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력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 앞에 여기 있는 요 PPT 부분은 10년 전에 제가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10년 낙동하고 생태계 모니터링 10년 기념으로 만든 거였는데 20년 기념하면서 다시 또 한번 이 자료를 쓰는데 그때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기후 변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관련된 어떤 대응 방안들 감시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감소도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이제 낙동하구에 우리 에코센터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생물 다양성에 관한 부분들도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동하구의 비전인데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주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